사실 우리 회계 1급 수업에서 이 재고 자산 할 때 마음이 제일 심란해요. 왜냐면 나온 적은 있으니까 알려는 드리는데 나오는 빈도는 매우 낮아요. 근데 저는 수업 할 때 설명드릴 때 특징이 나왔던 건 일단 다 알려주자예요. 근데 빈도가 매우 낮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 교사 문제 겨우 3개 나올 거거든. 그럼 평소에 제가 앞에 중요하다고 발표하라 했던 타계정 대체 저격 8번 있죠? 그것만 기억해도 재고자산에서 실기에서는 90% 하는 거예요. 회계 1급은. 걔는 빈도가 높으니까 제가 그거 쓰라고 한 거고, 그 외에 지금 감모손실 이야기하는 거 최근 몇 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분기했는데도 회계 1급에는. 근데 이 평가손실은 너무 오랫동안 안 나왔는데 그래도 알려드릴게요. 얘는 이론 시험에서는 근데 글로는 한 번씩 나오는데 실기에서 거의 등장 안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재고자산 평가가 적혀 있는데 이 재고자산 평가는 중요한 키워드가 평가의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저가법이에요. 이 저가법이라는 표현은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낮은 금액으로 보여주겠다는 건데, 그럼 어떤 걸 낮은 금액으로 보여주겠다라는 거냐면, 자, 우리 취득 원가하고 그리고 공정가의 시가하고 차이를 비교를 해서 이 두 개를 비교를 해서 낮은 금액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낮은 금액.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내 재고 자산이 얼마짜리가 있습니다라고 보여줄 건데, 이 보여줄 때에 반대로 자, 우리 취득 원가가 있고 공정 가액이 있는데 우리가 X1년도에 취득을 했어요. 그럼 취득했을 때는 그냥 1,000원에 얘를 산 거예요. 그러면 X1년도 기말에 봤더니 취득 원가가 1,000원인데 얘 공정 가액이 예를 들어 800원인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개 중에 낮은 금액으로 보여줄 거니까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800원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얘를 지금 저가법이라는 게 이 이야기인 거예요. 난 1,000원에 사왔는데 공정가액하고 내가 사온 장부 금액하고 비교해 봤더니 공정가액이 더 낮다면 이걸로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보여줄 거라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200원을 인식하게 되겠죠. 그런데 얘를 그대로 또 가지고 있어서 X2년도 기말에 봤더니 얘가 500원으로 떨어진 거예요. 500원으로. 그러면 지금 얘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얘가 낮죠. 그러면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이 500원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X3년도 기말에 봤더니 1,000원이고 이제 시가가 1,200원으로 올랐다는 거예요. 그럼 얘들이 비교하면 취득 원가가 낮죠. 그러면 1,000원으로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또 X4년도 기말에 봤더니 1,000원에 사온 건데 얘가 1,500원이에요. 그래도 얘 둘이 비교하면 얘가 낮죠. 그러면 1,000원으로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 저가법은 그래서 표현할 때 하락분은 전액 인식하고 상승분은 취득 원가 한도로 인식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취득원가보다 비싸면 취득원가로 그냥 보여주는 거니까 올랐다고 이야기 안 하는 거죠. 그런데 내린 거는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그때그때 보여준다라 그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안 좋은 경제적 사건은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그때그때 알려줘야 돼요. 근데 좋은 거는 뜬구름 잡기 미리 안 알려주고 실현됐을 때 알려주는 거예요. 자, 제가 예를 들면 왜 이런 방법을 쓰냐면, 자,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 두 사람이 10년간 사귀었다고 볼게요. 그럼 여자가 외부 이해관계자라고 봤을 때 남자가 10년간 사귀고 여자한테 프로포즈를 해요. 그러면서 프로포즈 하면서 나 대학교 보내야 되는 동생이 10명이고 1년에 제사가 20번 있대. 그러면 그 여자가 말하겠죠. 10년간 사귀면서 왜 그때 미리 이야기 안 하고 이제 와서 이야기하냐고. 그죠? 안 좋은 건 빨리빨리 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10년간 사귀었는데 남자가 프로포즈를 하면서 나 사실 재벌 3세야. 우리 아버지가 이재용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 여자가 너 왜 이제 말하니라고 뭐라 할까요? 이제서야 내 것이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한마디로 좋은 거는 괜히 그 전에 말해가지고 뜬구름 잡는 것보다 실현됐을 때 아는 게 제일 좋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내가 사온 금액 1,000원은 정해져 있는데 이거보다 내려서 안 좋은 거는 그때그때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온 금액보다 오는 거에 대해서는 굳이 올랐다고 말할 필요 없고 나중에 이 물건 팔거나 해가지고 돈으로 되었을 때 우리가 외부 이해관계자가 느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저가법이라는 걸 쓰는 거예요. 그럼 왜 이걸 쓰는지 이해가시죠? 그럼 여기에서 이 공정가액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이건 이론상 기억해 두세요. 여기에 사용하는 공정가액은 순실현 가액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순실현 가액이라는 건 얘는 판매 가격에 판매 비용을 뺀 금액을 순실현 가액이라고 해요. 이건 우리가 제품이나 상품이나 제공품을 평가할 때 사용하는 공정가액이고, 현행 대체 원가라는 게 있어요. 현행 대체 원가는 우리가 원재료를 평가할 때에 사용하는 금액이에요. 그럼 이 두 개가 뭐냐면, 자, 순실현 가액이 우리가 1,000원에 샀어요. 판매할 수 있는 가격이 1,100원이래. 그러면 비싸게 보이죠. 근데 팔기 위해서 운임비를 우리 회사가 부담해야 되는데 그 운임비가 300원인 거예요. 그럼 실현 가능한 금액은 800원인 거예요. 1,100원에 팔지만 운임비 300원을 우리가 부담해야 되면 우리는 실현 가능한 건 800원이 되죠. 그걸 순실현 가액이라고 적었네. 가능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능자를 빼먹었네요. 제품이나 상품이나 제공품 등은 평가를 할 때 이 순실현 가능액으로 평가하는 거고, 원재료를 평가할 때는 현행 대체 원가를 쓰는데, 현행 대체 원가라는 건 뭐냐면 얘를 또 사온다면 얼마 주고 사오는지, 사올 수 있는지, 똑같은 걸 다시 내가 재취득할 때 얼마에 주고 사올 수 있는지를 우리는 현행 대체 원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금액들을 공정가액에 놓고, 지금 이 금액들을 공정가액에 놓고 취득원가하고 차이를 이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저가법을 하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자, 우리가 X1년도에 먼저 회계 처리를 보면, 자, 분계 이건 참고로 보세요. 회계 1급이 시험에 나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지금 제가 하는 분계는. 근데 글로 이론에 나온 적 있으니까 제가 그 성격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볼게요. 지금 이것 가지고 제가 회계 처리를 해볼게요. 자, X1년도 기말에 지금 200원이 내렸죠. 기말하기 전에 자, 먼저 X1년도 취득을 할 때 우리는 차변에 예를 들어서 원재료 1,000원을 주고 사고 대변에 현금으로 1,000원이다 이렇게 써뒀어요. 근데 이제 X1년도 기말에 200원이 내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200원을 대변에 써서 감모 손실 때처럼 써서 지우는 게 아니고, 차변에는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200원을 쓸 건데 대변에는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라는 원재료의 차감 계정을 만들어서 쓰게 돼요. 그럼 외부 이해관계자한테는 800원짜리라고 보여주긴 보여주는데 1,000원에 샀는데 200원의 가치가 하락해서 평가 가치가 하락해서 800원이에요. 이렇게 보여줄 거라는 거예요. 그냥 200원 줄여서 800원치 원재료 있어요 라고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X2년도 기말에는 800원으로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200원 내렸다고 했는데 300원 더 내려서 500원이라고 보여줘야 되겠죠. 지금 500원이라고 보여줘야 되겠죠. 그러면 X2년도에 재고자산 평가 손실 300원을 더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장부에는 얘는 원재료가 자산이죠. 자산의 차감 계정 줄여주는 걸로 대변에 얘들이 합쳐져서 500원이 달려 있을 거예요. 그럼 1,000원에 샀는데 500원 내려서 500원이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그랬다가 이제 여기 X3년도 기말이 됐는데 1,200원으로 오른 거예요. 그럼 자 여기에서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얼마짜리로 보여줘야 된다라고 했죠? 1,000원짜리죠? 그럼 1,000원짜리로 보여줄 거면 난 지금 500원짜리라고 보여주고 있으니까 500원만 올려주면 되겠죠. 1,200원 됐다고 해서 700원 올려주는 게 아니고 나는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저가법으로 이 두 개 중에 낮은 금액으로 보일 거라 그랬잖아. 그러면 500원이라고 보여주고 있으니까 500원만 올려주면 돼요. 그럼 500원 올려주는 방법은 뭐냐면 지금 500원 내렸죠? 낮춰뒀죠? 지금 이 회계 처리해둔 표현 방식이 1,000원에 샀는데 500원 내려서 500원이라 그랬잖아. 그럼 500원 내렸다는 말만 지워버리면 되겠네. 그럼 1,000원에 산 것만 남을 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내렸다는 얘만 지워버리면 그냥 1,000원으로 보일 거잖아. 그럼 내린 흔적만 지워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500원을 지워버리면 얘가 지워질 거라는 거예요. 반대쪽에 서서. 그리고 대변에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환입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게 돼요. 자, 이 분계 가지고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이 분계 나온 적 없다는 애가 얘예요. 이 분계들이에요. 회계 1급에 나온 적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가끔씩 분계 신경 쓰지 마세요 하는데 난 그냥 신경 쓰이고 봤더니 별거 아닌데 왜 신경 쓰지 말라지? 이렇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지금 뒤늦게 재능을 발견한 거예요. 이해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자연스럽게 이해가는데 왜 제가 저런 소리에 이런 게 몇 개 있을 거예요. 근데 본인이 그런 게 다 이해가 잘 가면 진짜 재능이 있는데 지금 늦게 찾아온 거예요. 지금이라도 안 늦은 거니까. 그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이 재고자산 평가 손실, 이 평가 손실은 내가 잘못한 게 아니죠. 나의 과실이 아니기 때문에 이 평가 손실은 매출 원가에 포함 가산하는 항목이에요. 매출 원가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럼 이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환입은 지금 매출 원가가 돌아온 거죠. 매출 원가 비용 처리했던 게. 그럼 매출 원가는 영업 비용이라 그랬잖아. 얘가 돌아왔다고 영업 수익인 매출로 처리하는 거 맞지 않다라고 말했던 게 대손 충당금에서 한번 했었죠. 그래서 얘는 매출 원가에 차감하는 성격으로 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얘는 매출 원가에 포함 가산하는 거고 얘가 돌아오는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환입은 매출 원가에서 차감하는 거예요. 자, 이 성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는지 얘네들은 재고자산 차감 계정이고 줄여주는 성격의 계정 과목이고 얘네들은 매출 원가에 포함시켰다가 매출 원가를 줄여주는 성격으로 쓴다는 걸 아는지 이런 시험에서 간간히 질문을 해요. 그럼
지금 여기에 그래서 회계 처리에 보면 하락했을 때는 재고자산 평가 손실로 해서 매출 원가에 가산시키고 얘가 회복되게 되면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환입을 쓰게 되고 얘의 계정 과목의 성격은 매출 원가에 차감하는 성격이죠. 이게 재고자산 평가까지 같이 본 거예요. 그럼 재고자산 감모 손실에서는 보면 정상 감모 손실은 매출 원가 포함, 매출 원가로 처리하는 거였고 비정상 감모 손실은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였죠. 바로 앞에 이제 얘는 정상 감모 손실은 매출 원가, 비정상 감모 손실은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였는데 이 감모 손실에서 165페이지에서 바로 앞 페이지 본 거예요. 그런데 평가 손실은 매출 원가로 처리하는 가산 성격이었는데 돌아오면 매출 원가에 차감한다. 이 네 개를 가지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격 있죠. 이 두 개의 정상 감모 손실과 비정상 감모 손실, 그리고 우리 재고자산 평가 손실과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환입, 이거의 성격을 이론 시험에서 재고자산 부분에서 물어볼 때 간간히 물어보니까 얘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재고자산 부분에 대해서는 자오고 받고, 자 이제 교재 174페이지로 갑시다. 자 이제 투자자산을 볼 건데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전까지 본 거는 당좌자산과 재고자산, 유동자산이었어요. 그럼 이제부터는 비유동자산 챕터를 보는 거예요. 교재 174페이지. 자 그럼 이 투자자산이라는 얘는 영업활동 사용 목적 외 용도로 취득한 자산이에요. 한마디로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이 아닌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게 우리 금융상품 중에 장기 금융상품. 만기가 1년짜리면 단기 금융상품. 1년 넘어가면 2년짜리나 그러면 장기 금융상품. 그렇게 되겠죠. 왜냐면 우리 회사는 이자 받는 게 영업활동 아니라 그랬잖아. 금융상품 가입해서 적금이나 정기예금이나 이런 거 가입해서 돈 받는 게 우리 회사의 목적이 아니죠. 자, 다음 이제 우리 계정 과목에서 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땅이라고 말하는 것과 건물이라고 표현하는 게 있는데 우리 유형자산과 투자자산이라는 이 두 분류의 차이가 뭐냐면 유형자산은 영업활동에 사용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거, 투자자산은 영업활동에 사용하지 않는 다른 용도로 투자 목적이라든지 그런 걸로 가지고 있는 자산이에요. 그럼 이 유형자산, 투자자산의 구분에서 자 우리가 땅을 샀는데 영업활동에 쓸 땅을 샀다는 건 시험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본사 사옥을 짓기 위해서, 공장 건물을 짓기 위해서 땅을 샀대. 그럼 영업활동에 쓰겠다는 이야기죠. 그때는 땅은 계정 과목으로 토지라고 쓸 거예요. 토지. 그런데 생뚱맞게 우린 제조업인데 별장 지으려고 투자 목적으로 그렇게 땅을 샀어요. 그러면 그때 쓰는 계정 과목은 투자 부동산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건물을 샀는데 이 건물을 공장 건물을 샀든지 본사 사옥을 샀든지 이렇게 영업활동에 쓰려고 산 건물은 계정 과목으로 건물이라고 써요. 그런데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이 아니게 샀다면 그건 투자부동산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우리 땅도 그렇고 건물도 그렇고 다 부동산이라는 표현 쓰죠. 그래서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이 아니면 이 둘은 구분하지 않고 둘 다 투자부동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영업활동에 사용을 하면 땅과 건물을 구분해서 표현할 거예요. 왜 구분해서 표현하냐면 땅은 닳아서 안 없어지는데 건물은 노후화되어서 없어지거든. 그럼 얘 둘이는 조건이 틀리죠. 강남에 건물이 30년간 있었어요. 건물은 오래돼서 낡아서 가치가 없겠죠. 하지만 땅값은 30년 동안 얼마나 올랐겠어. 그죠? 얘 둘이는 상황이 틀린 거예요. 얘는 가치가 하락하고 있지만 얘는 그대로거나 오르거나 그런 식이죠. 그래서 얘 둘을 구분해서 써요. 회계에서는. 나중에 세법에서도 얘를 구분할 거예요. 그런데 영업활동에 쓸 목적이 아니라면 구분의 필요 없이 둘 다 투자부동산이라고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얘 두 가지를 보면 투자 목적으로 토지 1,000만 원을 현금 지급하고 구입하다 라고 했어요. 그럼 현금 지급했으니까 대변에 현금 1,000만 원이다 라고 쓰고, 그럼 영업활동에 쓸 목적이 아니니까 차변에 투자부동산이라고 1,000만 원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또 문제 하나 더 그대로 연결해서 보면 이 투자부동산을 사면서 토지를 구입하면서 취득세 40만 원을 현금 지급하다라고 했어요. 그럼 지금 현금 지급 40만 원 했으니까 대변에 현금으로 40만 원이 나가죠. 그럼 차변에 이 취득세를 계정 과목 뭐라고 할 거냐라는 거예요. 자, 제가 취득세 계정 과목 알려준 적 있나요? 없죠? 근데 제가 왜 질문했을까?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취득세가 뭡니다라고 말한 적은 없지만 이런 말을 한 적은 있어요. 자산을 취득할 때 들어간 부대 비용은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거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죠? 그럼 단기 매매 증권을 제외한 모든 자산은 취득 시 부대 비용은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거예요. 취득원가에 포함한다는 건 이 땅값에 포함시키라는 거예요. 그럼 땅값에 포함시키려면 여러분은 취득세의 포인트를 두는 게 아니고 이 세금을 왜 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땅 샀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낸 거죠. 그러면 이 땅은 나중에 최소한 1,040만 원은 받아야 본전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돈을 투자부동산이라고 써두는 거예요. 이 돈도 투자부동산이라고 두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다가 위 토지를 1,100만 원의 현금으로 매각하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우리 얼마 이익이죠? 1,100만 원에 땅 팔았어요. 60만 원 이익 받죠? 100만 원 이익이 아니죠? 60만 원 이익이잖아. 그냥 100만 원 이익이라 그러면 40만 원은 국가에 기부한 거야. 지방자치단체에. 그거 아니죠. 난 이 땅 때문에 60만 원 이익인 거예요. 그럼 내 장부에도 그렇게 남기 위해서 이렇게 써둔 거야. 얘를 팔았으면 이제 지워야 되겠죠. 그럼 장부에는 투자부동산이 둘이 합쳐져서 1,040만 원이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그럼 대변에 투자부동산 1,040만 원이다라고 쓰고,
그리고 차변에 내가 돈을 받는데 나는 1100만 원이다라고 이제 받으면 되겠죠. 그럼 얘 둘이 60만 원 차이가 대변에 나네요. 이 차이 나는 이 60만 원을 뭐라고 하냐면 투자 자산 처분 이익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요. 우리 계정 과목은 차이력이 없어요. 우리 전에 단기 매매 증권 할 때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 처분 손실 했었죠. 이제 투자 자산 파니까 투자 자산 처분 이익 하죠. 저와 같이 이제 다음 주에 만나면 유형 자산 팔면 유형 자산 처분 이익 처분 손실. 매도 가는 증권 팔면 매도 가는 증권 처분 이익 처분 손실. 정말 차이가 없어요. 일관성 있게 똑같은 방식 쓸 거예요. 만약에 1040만 원보다 작게 받았으면 투자 자산 처분 손실이 차변에 왔겠죠. 이렇게 됐고요. 그럼 자, 지금은 제가 취득세만 이야기했지만 취득세만이 아니라 이 투자 부동산 사면서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줬을 수도 있고 등기비도 들어갔을 거고 여러 개 들어갔겠죠. 그럼 그 돈도 다 투자 부동산이라 써둬야 그 돈까지 찾아야 본전이지. 사실 그죠? 그러기 위해서 취득원가에 포함한다는 게 이 자산 계정 과목으로 쓰는 거예요. 우리 재고 자산 할 때 취득원가 포함하는 거 재고 자산 계정 과목 쓴다 했잖아. 그냥 그 자산 계정 과목을 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회계 처리할 때 취득세가 뭐다, 뭐가 뭐다 이렇게 계정 과목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얘가 뭐 하는 상황인지 봐야지. 그죠? 얘가 투자 목적이 아니고 본사 건물 지으려고 땅 사면서 취득세였으면 토지라고 썼을 거예요. 자동차 사면서 취득세 쓰면 자동차라는 계정 과목이 있어요. 그거 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어떤 사항이다라는 걸 인지를 하는 거예요. 자,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계정 과목을 외우려고 하시면 절대 안 돼요. 계정 과목은 정의 내리고 외우는 게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자, 예를 들면 자, 우리 혹시 있을 수도 있겠지만 혹시 짜장면 뭔지 모르시는 분. 제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짜장면이에요. 오늘도 먹고 왔어요. 그럼 자, 짜장면이 뭔지 모르시는 분 없죠? 그럼 짜장면을 정의 내려서 본인이 글로 쓴다면 뭐라고 쓸 거예요? 어떤 걸 짜장면이라고 해야 돼? 춘장? 양파를 볶아서? 우리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죠? 그렇게 정의는 안 내려봤지만 짜장면이 뭔지 모르진 않잖아. 계정 과목도 그런 거예요. 얘는 어떤 거다 어떤 거다가 아니고 이 사항 때 이거 쓰는 거다. 이 사항은 직원한테 주는 거네. 복리후생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항을 보는 거지 이때 이거 쓰는 거라고 단정 짓고 이 계정 과목을 정의 내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해서 정의 내리면서 공부해버리면 수많은 그 상황에 대한 거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이때도 얘 쓴다 이때도 얘 쓴다 그러다 나중에 또 딴 때 얘 쓰면 그때는 또 얘다. 결국은 나중 되면 이거일 때 관련된 거 저거일 때 관련된 걸로 결국은 사항을 보게 되겠죠. 그럼 괜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세가 뭐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일단 회계상 거래가 발생했을 때 돈 나갔는데 왜 나갔는지 투자 목적 땅 사면서 취득세 줬네 이렇게 접근하시는 거예요. 우리 회계 처리는 항상 그게 기본 베이스예요. 자, 그럼 이거 말고 또 계정 과목 하나 더 볼게. 자, 이 계정 과목 기억나시나요? 당좌거래 개설 보증금 500만 원을 보통 예금에서 이체하다라고 했어요. 그럼 보통 예금에서 돈이 나가죠? 그런 대변에 보통 예금에서 500만 원이 나간다라고 쓰고 자, 차변의 계정 과목 뭐죠? 그렇죠. 훌륭하세요. 특정 현금과 예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해 두실 게 우리는 보증금을 걸었던 받았던 보증금에는 무조건 거래처를 입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어디 은행이다라고 거래처를 꼭 써야 돼요. 계정 과목도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생각이 났어. 기분 좋게. 컨디션이 좋았나 봐. 근데 거래처 안 쓰면 컨디션만 좋았던 거예요. 왜 보증금엔 거래처 쓰자라고 기억하냐면 보증금을 이야기하는 건
내가 걸었으면 내 돈을 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고, 딴 사람이 나한테 보증금 줬으면 나는 다른 사람 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 돈을 딴 사람 가지고 있어도 거래처를 쓰고, 다른 사람 돈을 내가 가지고 있어도 거래처 쓰자라고 했죠. 그래서 보증금에는 거래처를 꼭 쓴다라고 기억해 두세요. 기억할 수 있겠죠? 이것만 기억 잘 나면 자, 얘는 돼요. 자, 다음 이제 제가 설명드릴 투자 자산이 이제 유가증권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자, 지금 우리 교재 175페이지 위에 보시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 유가증권이 아닌 것. 그죠? 그리고 이제 177페이지에 가면 위에 유가증권이다라고 적혀 있죠. 그럼 이제 이 유가증권에 대해서 그래서 좌우와 같이 이제 다음 주에 볼 거예요. 다음 주에. 자, 혹시나 해서 근데 이번 주 금요일 날에는 수업이 없어요. 그런데 나 공부 너무 하고 싶어. 근데 집에선 공부가 안 돼. 그러면 우리 수업 없는 날 전부 다 오셔도 돼요. 내일도 와도 되고 우리 수업 없는 사이사이 날짜도 있죠. 이 교실 비어요.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저도 없어요. 그냥 옆반에서 수업하고 있겠지. 그럼 여기 와서 공부하시다가 가셔도 돼요. 그 주말 토요일에도 이용해도 돼요. 9시부터 6시까지. 그래서 편리하게 쓰세요. 근데 7층까지 올라오기 싫어. 그럼 3층 가서 직원한테 물어봐요. 빈 강의실 어디 있냐고. 그러면 빈 강의실 어디든 쓸 수 있게 하고, 뭔가 출력하고 싶어. 3층 가면 돼요. 자, 출력하는 거 나중 되면 많이 하고 싶어 하시는데, 자, 한 가지만 부탁할게요. 직원한테 출력해도 되냐고 절대 묻지 마세요. 직원이 귀찮아서 죽으려고 그래요. 왜냐면 들어가자마자 왼쪽에 출력하라고 프린터하고 컴퓨터하고 A4 박스 쫙 쌓아놨어요. 근데 굳이 걸어가서 직원까지 다가가서 써도 되냐고 말하니까 직원 당연히 된다라고 말하는데 서로가 불편하잖아, 그죠? 그냥 들어가자마자 왼쪽에서 출력하면 돼요. 본인 필요하신 거 마음껏 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뭐 우리 공부하고 상관없는 것도 뭐든 여러분들이 편리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자, 우리 이 유가증권은 이야기가 좀 길어요. 왜냐면 단기 매매 증권 말고 매도 가는 증권이랑 같이 이번에 설명할 거기 때문에 이야기가 크기 때문에 오늘은 설명을 못 해요.